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눈물, 분노, 그리고 가슴 깊은 공감이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시아버지를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명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무뚝뚝하고 대꾸도 잘 안 하고 눈빛 하나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그게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딱 그 정도 관심도 애정도 없는 그저 남편의 아버지. 그랬던 그분이 왜 이렇게 내 머릿속을 맴도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뇌경색, 반신불수, 말도 잘 안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상태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그분이 거부했어요. 낯선 사람 손 타기 싫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이 좀만 참아줘. 그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하기 싫은 간병을 시작하게 됐어요. 매일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젖은 속옷을 씻고 말리고 밤엔 베개를 몇 번이나 고쳐드려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의무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고 말도 어눌해졌는데 눈만은 너무 선명했어요.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하루는 내가 씻겨드리다 알케이 갑자기 시아버지가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의 눈동자가 떨리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내가 방에 들어서면 침대 머리맡에 살짝 고개를 돌려 나를 따라보시고 죽을 떠먹여 드릴 때면 살짝 입술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감정 기복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세수를 도와드리는데 그분의 시선이 내 팔을 타고 목덜미까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그 시선 분명히 남자의 눈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도망치듯 방을 나왔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미쳤지, 왜 이러지? 하지만 그 눈빛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바라본 적 없었거든요. 남편은 늘 무관심했어요. 퇴근하고 오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밥상 앞에 앉아도 내가 만든 음식이 어떤지 말 한마디 없었죠. 근데 우리 사아버지는 내가 죽을 떠먹여 드리면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은 없지만 눈으로 고맙다고 하셨죠. 그 짧은 눈빛 하나에 내 마음이 요동쳤어요. 어느 날은 내가 조금 늦게 방에 들어갔더니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정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똑바로 부르셨어요.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이 정말 남편 손보다 더 따뜻했어요.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고 그분도 힘없이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내가 시아버지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꿈.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누가 봐도 연인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근데 마음 한구석은 이 감정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회복되길,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기를. 며칠 뒤 욕실에서 목욕을 시켜드리다가 내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어요.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려다 우리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분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아름답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한쪽 팔이 그의 어깨를 감싼 채로 굳었고 숨이 막힐 듯 했죠.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나는 시계를 보며 사아버지를 돌보러 들어가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게 그냥 간병이 아니란 걸 스스로도 인정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나의 시아버지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나는 그분을 간병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자꾸 앞질러 갔어요. 마치 누군가 몰래 지켜보는 것처럼 감춰야 할 감정이 자꾸 커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시아버지가 내 손을 살며시 잡으셨어요. 손끝에 닿는 체온이 어쩌면 내가 원했던 애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사람을 갈구하듯 무언가에 목마른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시더군요. 은정아, 다시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손을 놓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방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가끔 내 옆에도 좀 누워줘라. 그 말에 나는 차가운 숨을 내뱉으며 대꾸했어요. 당신은 내가 옆에 누워 있어도 관심도 없잖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대화 한마디 없잖아. 그건 내가 피곤해서지. 너 설마 우리 아버지한테 감정 있는 건 아니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은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 아버지 방에 너무 오래 있어. 간병이 아니라 감정 섞은 거 아니야? 나는 부정도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찔렸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시아버지 방에 들어가는 걸 더 조심하게 됐어요. 시간을 짧게, 말투를 평범하게 괜히 눈길도 피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느끼셨는지 점점 말이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내가 침을 삼키며 그분을 씻겨드리던 날 그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날 피하니 마음이 아프다. 나는 그 말에 무너졌어요.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은 고개를 돌리셨고 잠시 후 손등으로 내 뺨을 조심스럽게 스치셨어요. 너만 옆에 있으면 살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왜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인 건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며 나 자신에게 속삭였죠. 내가 여자였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그분이야. 살짝 주름진 눈꼬리 희미해진 입술선 위로 붉은색을 올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분 방문을 열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무척 오랜만에 나지막이 웃으셨어요. 이쁘다. 그 한마디가 남편이 6년 동안 내게 주지 않았던 모든 걸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어드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에서. 책을 읽던 내 손을 그분이 천천히 감싸셨어요. 거기엔 어떤 욕망도 추함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의 온기였어요.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정지된 듯한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책 읽어드리고 있었어. 그래. 손은 왜 잡고 있는데? 그 말에 나도 시아버지도 말이 없었어요. 그 정적 속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정상이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은 내 방에서 나가라고 했고 나는 결국 시댁의 빈 창고 방에 짐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아버지는 식사를 거부하셨어요. 은정이 없으면 안 먹겠다. 남편은 폭발했어요. 이 집이 왜 이 모양인지 알아? 당신 둘 때문이야. 그 말이 이 집에서 내가 받아온 모든 평가였어요.
며느리로도 아내로도 인정받지 못한 여자.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분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게 죄인가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그분 방으로 갔어요. 그분도 날 기다리고 있었는지 눈을 떴고 나는 그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예요. 이 이상 가면 다 망가져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손은 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나를 마치 집안의 죄인처럼 대했어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요. 밥상은 따로 차려졌고 나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으로 시댁 안을 떠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았어요. 내 옆엔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한 사람 시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식사를 거부하시다가 결국 남편이 포기하고 그래, 자기가 먹여드려. 라고 하더군요. 나는 조용히 그분 곁에 앉아 숟가락을 들어드렸고 그분은 내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죽을 삼키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금기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느껴본 사랑이 너였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버님,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움이에요. 서로가 너무 비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내 손을 꽉 쥐셨어요. 외로움이든 뭐든 그 속에서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 말은 내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모든 말이었어요.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누구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감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시아버지가 새벽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고 119에 실려가신 후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버티시다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찾으셨고 나는 조용히 그분의 손을 잡고 귀에 속삭였어요. 그동안 따뜻한 사랑 감사했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은 수군거렸고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매달리더니 그런 말이 들렸어요. 나는 묵묵히 조문을 받았고 그분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를 올려두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장례식이 끝난 뒤 남편은 말없이 이혼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서로 정리하자. 나도. 당신도 이 집에 남을 이유가 없잖아.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도장 찍고 짐 싸고 그 집을 조용히 나왔죠. 그 후로 몇 달 동안 나는 병원 근처 원룸에 살면서 조용히 지냈어요. 가끔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그분의 목소리가 떠오를 때면 내 가슴 한편이 뜨겁게 저려왔어요. 그게 사랑이었을까? 지금도 확신할 수 없어요.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서로가 너무 외로웠던 시기에 기댈 구석이 필요했던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과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이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 나는 누군가를 돌보며 돌봄을 받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스스로를 치유했어요. 그게 죄라면 나는 달게 받을게요. 지금은 작은 요양병원에서 식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의 손을 잡고 수저를 떠드리며 자꾸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이젠 눈물이 나오진 않아요. 그 사람은 떠났고 내 감정도 끝났어요. 하지만 기억은 남았어요. 그 따뜻한 손, 그 떨리는 눈빛,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 어쩌면 그분은 내 인생에 잠시 스쳐간 한 줄기 봄바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아주 금지된 그러나 절대 잊지 못할 사람. 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 산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이도 이제 환갑을 넘기니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간다. 팔이며 허리며 아픈 데가 하나둘 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일이 고역이더라.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빨래 널고 개고 이런 게 다 허리부터 무너진 몸에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다 딸아이가 추천해줬다. 엄마, 조선족 아주머니들 일 잘해. 파출부 사이트에 등록된 분들 중에 괜찮은 사람 소개받아봐. 서울 살면서 집안일 혼자 다 하려면 엄마 병난다니까? 그래서 신청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달 정기 방문 항목을 선택하고 이력서를 몇 개 훑었다. 그리고 딱 이력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름 리춘아. 나이 54세. 국적 중국 조선족. 경력 서울 가사도우미 8년. 사진 속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첫 통화 때부터 정중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시험 삼아 해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그녀는 우리 집에 들어왔다.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음에 들었다. 내가 일부러 이것저것 시키면 귀찮으시죠? 하고 떠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는 이런 일 하려고 한국 온 사람이에요. 어머니만 편하시면 저는 괜찮아요. 말도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손이 참 빨랐다. 욕실 타일 틈 사이까지 칫솔로 박박 문지르고 세탁기도 청소 주기를 맞춰 내장까지 닦고 김치 국물 튄 가스레인지 후드까지 분해해서 닦아줬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상끈 음식 솜씨였다. 청소 끝나고는 종종 남은 재료로 감자볶음이나 계란 부침을 해놓고 갔다. 심지어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생각 넣은 대추차까지 끓여서 넣어놓곤 했다. 아주머니 없었으면 난 진작 병났을 거야.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 매번 3시간씩 우리 집에 다녀가길 5개월. 솔직히 딸보다 더 많이 내 생활을 챙겨준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하나 생겼다. 그날은 좀 늦잠을 자서 아주머니 오시는 걸 못 봤다.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알려드렸고 늘 그렇듯 조용히 와서 일하고 조용히 나갔겠지 했다. 점심쯤 눈을 떠 거실에 나와보니 집은 말끔했고 음식도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 그날은 대충 넘겼다. 그 다음 날 외출하려고 나가면서 현관문 옆에 놓아둔 가방을 찾는데 없었다. 진회색 손잡이 달린 가죽 토트백. 자주 들고 다니던 건 아니고 동네 외출할 때 가볍게 매는 용도였다. 가방 자체는 싼 건데 안에 들어있던 선글라스, 처방약, 카드 지갑 하나는 딱 내가 외출할 때 쓰는 조합이었다. 처음엔 어디 뒀는지 헷갈렸다. 방 안, 안방, 신발장 주변 옷장까지 다 뒤져봤지만 안 나왔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리춘아 아주머니가 현관 신발장 위에 뭐가 있다면서 닦아도 되냐고 물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근처에 그 가방을 내가 올려뒀던 것 같기도 했다. 설마 아주머니가 실수로? 그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오늘 오셨을 때 혹시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가방 본 기억 있으세요? 가방이요? 어떤 가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회색 가방인데 약이랑 선글라스 들어있던 거요. 아,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어머니 가방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녀는 아주 태연하게 웃으며 넘겼다. 나는 그 말투에 조금 맥이 풀렸다. 내가 잘못 봤나? 며칠이 더 지났다. 가방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나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집에 딸이 와서 자고 간 다음 날 딸이 말했다. 엄마 혹시 나 카드 놓고 왔나 봐.
지갑은 챙겨왔는데 병원 카드랑 포인트 카드가 빠졌어. 그리고 또 며칠 후 거실에 놓아둔 작은 향수병 하나가 사라졌다. 너무 미세한 것들이라 내가 어디다 뒀더라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것들. 하지만 이상한 건 항상 아주머니가 다녀간 날 이후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최근엔 아주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집안 구석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가령 예전엔 건드리지 않던 작은 서랍도 열어보고 어머니 이거 오래된 약 같은데요. 버릴까요? 하며 내 약 봉투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는 일도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가방이 없어진 이후 나는 웬일인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원래 물건이 하나 사라져도 어디 뒀더라 하고 넘기던 성격이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확히 기억나는 물건이었고 정확히 놓았던 위치까지 떠오르던 상황. 그래서일까 그날 이후 리추나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시간마다 나도 괜히 긴장을 했다. 예전엔 오면 거실에 있다가 졸기도 하고 자고 있으면 알아서 조용히 청소하고 나갔는데 요즘은 아주머니가 들어오면 괜히 일어났다가 거실을 서성이고 물 마시러 나온 척하면서 주방 주변을 슬쩍슬쩍 살폈다. 그런 내가 더 이상한 걸까? 아주머니가 이상한 걸까? 그런데 그런 내 행동을 아주머니가 어느 날 슬쩍 물었다. 어머니 요즘은 왜 이렇게 자꾸 따라다녀요? 혹시 저 불편하세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어디 뒀는지 자꾸 못 찾아서. 그녀는 웃었다. 예전처럼 선하게. 아이고, 어르신들 다 그래요. 우리 친정엄마도 자꾸 내 지갑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보면 장롱 속에 꽁꽁 싸놔놓고 기억도 못해요. 나는 억지로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뭔가가 거슬렸다. 그날따라 유독 주방 서랍을 오래 정리하고 있던 그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어머니 여기도 먼지 있었어요 하며 내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작은 보석함을 살짝 열려있는 채로 둔 것도 이상했다. 뭐지 설마?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있던 오래된 캠코더를 꺼냈다. 손주 영상 찍던 걸로 안 쓰고 묵혀놨던 건데 배터리를 충전하고 나니 아직 작동했다. 설마 하면서 거실 책장 위에 살짝 카메라를 숨겼다. 딱히 뭘 찍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보험이었다. 며칠 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리추나 아주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다가 갑자기 뭐라고 중얼거렸다. 이거 뭐지? 나는 바로 다가가 물었다. 왜요? 뭐 떨어졌어요? 아니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냉장고 안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나는 얼떨결에 그걸 받아들었다. 조그만 쪽지였다. 반으로 접힌 A4 종이 조각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너무 깔끔해.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이게 뭐지?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리추나 아주머니도 묘한 얼굴로 나를 봤다. 이거 누가 쓴 걸까요? 손주가 장난으로 넣었나?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웃는데 나는 웃지 못했다. 왜냐면 우리 손주는 아직 한글을 못 읽는다. 글씨도 못 쓰고. 그리고 그 글씨는 명백히 성인 여성의 글씨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서랍에 넣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다. 리추나 아주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마친 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모르는 척하고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넘기고 갑자기 화장대 서랍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고 느린 손놀림.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 아주머니? 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어머니, 여기 거울에 먼지가 많아서 혹시 이거 물티슈로 닦아도 돼요? 그녀는 재빨리 물티슈를 꺼내어 거울을 쓱쓱 닦았다.
나는 그 장면을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며칠 전 촬영해둔 캠코더 영상을 돌렸다. 거기에는 그녀가 냉장고 앞에서 검정색 작은 봉지를 들고 무언가를 냉장고 야채칸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봉지였을까?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야채칸을 열고 맨 뒤를 들춰보니 조그만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직 열지 않았다. 솔직히 무서웠다. 내가 믿었던 사람의 손으로 그게 들어간 것이라면 손에 든 검은 비닐봉투. 크지도 작지도 않은 마트에서 반찬 하나쯤 담아오는 크기였다. 야채칸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웬만하면 눈에 안 띌 자리. 리추나 아주머니가 일부러 넣지 않았다면 절대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자리였다. 뭘까?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지퍼백 2개와 2번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지퍼백엔 내 집 열쇠 복사본으로 보이는 열쇠가 하나. 두 번째 지퍼백에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진회색 가방 속 선글라스와 약봉지, 카드 지갑이 들어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나는 확신했다. 이건 그냥 실수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종이 한 장. 흰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조심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지? 나는 2번, 3번, 4번이나 그 글을 읽었다.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 나한테 경고라도 하는 건가? 혹시 이 종이 아주머니가 쓴 게 아닌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던 또 다른 사람이 남긴 걸까?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나는 아무 일 없던 듯 리추나 아주머니를 맞았다. 그날따라 그녀는 아주 평온해 보였다. 어머니, 오늘 국거리 고기 싸게 사와서 감자탕 좀 해드릴까요?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아주 딴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그럼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봉투는? 그녀가 안 그랬다고 우기면? 혹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하면? 나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억울한 고용인들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다. 가방 잃어버렸다더니 나중엔 자기가 숨겨놓고 헷갈린 거였다고 하더라. 이런 기사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확실하게 잡은 건 물건이 그녀 손에 있었다는 것. 하지만 언제 어떻게 왜 그게 거기 들어갔는지는 아직 내 입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 며칠 후 일이 또 생겼다.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 방 청소를 하던 딸이 내 화장대 서랍 속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발견한 거다. 엄마 이거 뭐야? 여권인데 이름이 정아림? 엄마 아는 사람이야? 나는 그걸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다. 조선족 이름 같았다. 사진은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 얼굴에 익숙함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리추나 아주머니랑 분위기가 닮았다. 어디서 났지? 분명 내 물건은 아니었다. 그리고 분명 그 서랍은 아주머니가 최근까지 열었던 그 화장대 서랍. 나는 그날 밤 봉투와 여권을 같이 펼쳐놓고 다시 쪽지의 문장을 곱씹었다. 그 사람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어요. 조심하세요. 혹시 리추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장아림이었고 누군가 그걸 알게 돼서 쪽지를 남겼다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그걸 냉장고 안에 숨겼지? 의문은 꼬리를 물었다. 나는 다음 날부터 아주머니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켜놓을 순 없으니 휴대폰 녹음 앱을 켜두고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두는 방식이었다. 그날 아주머니는 청소를 마치고 이상하게 거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집은 진짜 눈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말이 또렷하게 녹음됐다. 그녀가 누구한테 한 말일까? 나를 두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에 딸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다. 얘야, 너 그때 가방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지? 그거 나 그 안에 다시 찾았어. 그런데 그게 말이야. 나는 가방, 선글라스, 지갑, 쪽지, 여권, 녹음 파일 모든 걸 꺼내 딸에게 보여줬다.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이건 진짜 무섭다. 딸은 내 말을 다 듣고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남의 집 열쇠 복사해놓고 물건 숨기고 다른 여권까지 나왔잖아. 완전 도둑질 아니면 사기지. 나도 마음은 그랬지만 5개월 넘게 지내온 그 사람을 그렇게 단번에 경찰에 넘기기가 망설여졌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녀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눈치였다. 결국 딸이 직접 그 여권에 적힌 이름을 가지고 지자체 외국인 센터에 문의했고 이틀 후 연락이 왔다. 장화림이라는 이름의 여권은 실제로 사망 처리된 분입니다. 2년 전 산재 사고로 숨진 분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망한 사람의 여권이 우리 집에 왜 있었던 걸까?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대체 리춘아는 누구인 걸까? 그리고 그날 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약속된 날 집에 다시 왔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녀를 마주했다. 아주머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봉투 저 봤어요. 안에 열쇠랑 지갑, 그리고 쪽지.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래요. 언젠가는 보시겠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여권도 나왔어요. 장화림이라는 이름의 사망한 분.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사람 내 언니예요. 네? 진짜 이름은 리춘아 아니에요. 내 이름이 장화림이에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2년 전에 한국 들어왔어요. 공장 일하다가 언니가 추락 사고로 죽었어요. 불법 체류 상태였고 신분도 없었고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보호 안 돼요. 그때 언니 여권이 남았어요. 그걸 들고 저 언니 이름으로 파출부 일 시작했어요. 여기 들어올 땐 진짜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 했어요. 좋은 집, 좋은 어르신 만나서 이젠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어머니가 지갑을 놓고 다니시고 카드도 현관에 떨어뜨리시고 솔직히 유혹이 왔어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근데 결국 못했어요. 그냥 가방만 한번 열어봤어요. 그때 가져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겁이 나서 그냥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은 거예요. 쪽지는 뭐예요? 그건 저요. 내가 나한테 쓴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다. 근데 달라졌다.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이 집에 와서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을 완전히 도둑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딸은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럼 경찰서 가셔야겠네요. 신분 위조에 도용에 절도까지. 리춘아 아니 장화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책임져야죠. 그렇게 그녀는 그날 짐을 챙겨 스스로 출입국 사무소에 갔다. 며칠 뒤 내게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그 안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나중에 혹시 저 다시 올 수 있다면 진짜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 아래 정갈한 글씨로 쓰인 이름 하나. 장화림. 나는 그 종이를 고이 접어 내 화장대 서랍 안에 넣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올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주던 감자탕 맛을 가끔 그리워하곤 한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모르는 척했을 뿐이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늦어? 일이 많아서 그래. 나도 피곤해. 회사 사람들 이름은 이제 말도 안 하네. 꼬치꼬치 캐지 마.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처음에는 이상한 향수 냄새였다. 남자한테선 날 수 없는 어딘가 쿰쿰하면서도 달콤한 그 여자 냄새.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영화 티켓 2장. 이건 뭐야? 회식 때 나눠준 거야. 안 가서 그냥 둔 거지. 2장인데 왜 안 버렸어? 그냥 까먹었지. 나는 알았다. 이 남자 정말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 시댁 행사로 허리 펼 틈 없던 명절들, 남편은 그 틈을 타서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있었던 거다. 10년, 15년, 아니야, 거의 30년이었다. 내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아?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이름이 미경이지. 미쳤어? 내가 미쳐야지. 애들 키우느라, 밥 해주느라, 시어머니 병수발에 제사 지내고 30년 넘게 당신 부인 노릇했는데 당신은 딴 여자랑 늙어가고 있더라. 그날 밤 남편은 나를 처음으로 밀쳤다. 그 손. 한때 내 손 꼭 잡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던 그 손이었다. 너 제정신이야? 이제 제정신 차렸어. 나는 그날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통화 내역, 카드 명세서, 사진, 호텔 체크인. 기록, 바보 같았지만 이제 와서라도 끝을 봐야 했다. 친구가 물었다.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게? 내 인생 돌려받게. 딸이 말했다. 엄마,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돼. 내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아는데도 모른 척하라고?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30년 살면 그땐 모른 척할 수 있겠니? 아니요. 남편은 상상도 못했을 거다. 내가 이렇게 움직일 줄은. 내가 그토록 순한 줄로만 알았겠지. 침묵은 인내라고 착각했겠지. 아니야. 그건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의 마지막 허위였어. 변호사 만났어. 뭐? 이혼 서류 보낼 거야. 받아. 장난하지 마. 나 지금 장난하게 생겼어? 너 이 나이에 이혼하면 뭐 할 건데? 집도 재산도 다 나눠야 해. 그거 나도 알아.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어. 당신 몰래 바람 피우는 남편과 살아야 하니까. 그 대가로 받은 셈치고. 남편은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했다. 그 눈빛. 내가 서운해할까봐 두려워하던 그 눈빛이 아니라 잃을 것에 대한 공포가 깃든 얼굴이었다. 미경이는 너 같은 여자 아니야. 그래. 그 여자는 나보다 젊고 말도 곱게 하지. 근데 그 여자 당신 똥 싸는 거 받아준 적 있어? 당신 간 수술할 때 하루도 안 빠지고 간호한 사람,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어.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너는 당신 간병인 아니야. 아내도 아니고 집안일 해주는 하녀도 아니야.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30년 동안 내가 쌓아올린 착한 아내 타이틀을 버리고. 남편이 문 앞에서 외쳤다. 너 후회할 거야.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건 당신이 해야 할 말이야. 집을 나서던 그날 나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캐리어도 없고 짐 하나 챙기지 않았다. 한겨울이었고 찬 바람이 목덜미를 훑었지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얼어붙어 있었다. 내가 정말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이미 수십 번 그려본 장면인데 막상 집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심장이 자꾸만 되묻고 있었다. 너 정말 괜찮겠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다 무르지 않을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괜찮지 않아도 되는 나를 살아보고 싶어. 30년을 살았다. 한 남자와 한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감정을 눌러가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화가 나기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 체념이 먼저 들었다. 그만큼 나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해왔던 거다. 나는 그냥 아내였다. 아이 엄마였고 며느리였고 주부였다. 그 속에 여자는 없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자. 첫째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땐 밤 11시가 넘었고 언니는 깜짝 놀라며 현관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 이혼할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30년 동안 참은 걸 이제 그만 참으려는 거야.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았다. 그 품 안에서 눈물이 터졌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 속이 다 뒤집히고 배까지 욱신거렸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들, 호텔 영수증, 문자 캡처, 그리고 남편이 미경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의 녹취.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재산분할 다 요구 가능하세요. 그 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죠?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계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요. 모텔에서 둘이 나온 사진, 그 여자의 SNS 캡처, 남편이 그 여자 집까지 데려다주는 CCTV까지 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다. 30년이란 세월이 쉽진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결단하신 건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 아니, 나 자신이 너무 처참하게 느껴졌다. 왜 지금일까? 왜 하필 이제 와서야 내가 나 자신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걸까? 그날 밤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그리고 30분도 안 되어 전화가 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제 와서 놀랄 것도 없잖아. 이혼한다고? 이 나이에? 응, 나 이 나이니까 하는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더는 당신 뒤치다거리 안 할 거야. 너 애들 생각은 해봤어? 그 애들이 제일 먼저 나한테 물었어. 엄마, 진짜 행복했냐고. 나는 대답 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럼 당신도 변호사 선임하면 돼.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나 좀 봐줘요 말하고 싶어. 그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남편 옆에 선 내 모습. 그때 나는 분명 웃고 있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미래를 그에게 걸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남편은 내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지만 보답은 없었다. 전화가 다시 왔다. 이번엔 미경이었다. 안녕하세요. 저 미경이에요. 그래서요? 죄송해요. 이런 일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 꼭 남편 있는 여자한테만 하더라.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도 힘들어 했어요. 가정에서 외로웠다고 했어요. 순간 내 입에서 터진 말. 그래요. 가정에서 외로웠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난 그걸 다른 남자 품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한 일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30년째 파먹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거기에 있는 얼굴은 주름지고 피곤한 중년 여인이었지만 눈동자 하나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결심한 사람의 눈, 더는 뒤돌아보지 않을 사람의 눈. 이혼은 진행 중이었다. 남편은 시간을 끌려고 했고 나는 지치지 않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너 잘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하는 건 30년 넘게 없었던 내 편을 스스로 되어주는 거야.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혼자 구청 민원실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서류는 단 2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종료.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 느낌은 아픔보다 해방감에 가까웠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원치 않았다. 재산 분할을 두고 날 협박했고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라고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당신 없이는 이렇게까지 강해질 필요도 없었겠죠. 그가 낸 위자료는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지만 나는 더 이상 숫자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내가 되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자신. 아이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우린 괜찮아. 그 말이 그렇게 눈물나게 고마울 줄 몰랐다. 나는 어느새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길 잊고 있었다. 집은 반반 나눴다. 나는 아파트 전세로 나왔고 남편은 그대로 살았다. 그리고 미경은 이혼 확정 직후 그를 떠났다. 우린 너무 힘든 사랑이었어요. 그녀가 남긴 말은 그것뿐이었다. 남편은 한동안 나를 원망했고 어느 날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결국 넌 다 가져갔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당신이 버린 걸 내가 주워온 거예요. 내 존엄, 내 자존심, 내 인생을요. 그 뒤로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단어가 외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린다. 누가 먹어줄 것도 없는 반찬을 천천히 정성 들여 만든다. 내 입에 넣기 위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도 한다. 누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런 나를 보며 웃는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가 예뻐 보이고 싶어. 친구들은 나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오래 끊겼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처음엔 다들 물었다. 그렇게 참다가 왜 이제서야?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때 내가 참는 게 옳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참는 게 죄라는 걸 알아. 주말이면 근처 공방에 나간다.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진흙을 빚는 그 감촉이 처음엔 낯설다가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선생님이 말했다.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30년 동안 내 마음만 빚고 살았거든요. 이젠 손으로도 좀 만들어 보려고요. 어느 날 공방에 함께 다니는 분이 물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이혼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축하해 주셔야죠.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밤에는 일기 대신 편지를 쓴다. 나에게 쓰는 편지. 과거의 나에게 참느라 수고했어. 남에게 좋은 아내, 며느리, 엄마 되려고 내 자신을 얼마나 눌렀는지 알아. 근데 이제 괜찮아. 너는 지금 드디어 내 편이 됐어. 세상이 묻는다. 이 나이에 왜? 나는 말한다. 이 나이니까 더 그래야 해요. 황혼이혼 단어 속에는 늙은 여자가 모든 걸 내려놓는 이미지가 담겨 있지만 나는 이제 막 무언가를 올리기 시작한 사람이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야 나가 되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앞을 우연히 지나친 날 불 꺼진 창문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그곳엔 내가 30년간 눌러놓은 눈물, 외로움, 허무함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 더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남자는 이제 내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저 한 줄짜리 퇴장 캐릭터일 뿐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주연인 드라마를 쓸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부터 나한테 제대로 알려줄 거야.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